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1일 금요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제였죠. 그제 치러진 4.29 재보선 결산 특집이라고 할까요? 향후 전국 분석, 전망 이런 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자, 경제 뉴스 들으실 시간이죠.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공공부문부터 시행을 하고 서울시 노동권리장전도 만들기로 했다고요. 이거는 아마 단체장이나 공공 영역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125주년인데요. 노동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이 되겠습니다. 네. 예, 서울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 정립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노동특보를 임명하고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국을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는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무려 12만 명에게 노동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서울 노동 권리 장전을 만들어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예, 오늘 노동절에 아주 딱 맞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역시 뭔가 좀 한 발 빠른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과 여성, 감정노동자,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돌봄이나 방문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 이동 근로자들을 위해서 현재 쉼터가 8곳인데 2019년까지 25곳을 마련하고 또 알바 청소년을 위해서 권리보호센터를 5곳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이라는 것을 5년간 19만 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2019년까지 59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위해서 24시간 쉼터와 사회보험 적용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상당히 진전된 그런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시 노동권리장전을 만든다. 이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파급 효과가 당연히 크리라고 또 커야 한다고도 보여지는군요. 네. 이번에 서울시가 또 고용 안정과 적정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노사 협력, 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노동 현안 해결에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죠. 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700명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해서 산하기관의 노동자 420명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개발해서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 문제 등 노동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노동권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5년간 2,8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52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노동과 함께 걸어왔던 단계라며 이제는 그동안의 시도를 종합하고 발전해서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시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발언 많은 좀 확실히 울림이 좀 다르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임금 근로자의 절반인 940만 명, 그러니까 총 우리나라의 급여 생활자가 한 2천만 명쯤 되는데 그 절반가량인 940만 명은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고 더군다나 농어민은 월 급여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월수가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701만 명입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도 13%에 237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인 940만 명이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200만 원대의 노동자는 25%, 475만 명이고 월 300만 원대는 13%, 250만 명이고 네. 월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233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에 불과했습니다. 네. 400만 원 이상이 전체 급여 생활자 중에 상위 12%. 상위 12%. 네. 100명이면 10명 조금 넘는 사람이 월수 400만 원 이상이다 이거죠. 네. 야, 근데 지금 우리 도시가구 4인 가족 생계비가 얼마죠?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420만 원. 420만 원이요? 예, 4인 가족 420만 원 기준으로 했죠. 아니, 그러면 420만 원이라고요? 예. 그럼 전체 급여 생활자 중에 12%가 4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이 도시에 살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를 급여로 벌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4인 기준으로는 그렇고 뭐 네. 1인 기준, 2인 기준, 3인 물론 이제 그 다른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추 잡아서 한 급여 30%도 생활자의 있죠. 반가량은 최소 반가량은 도시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비용도 잘 못 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큰 문제군요. 이러니까 무슨 가처분 소득이 있을 리가 없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싶어도 쓸 돈이 아예 없다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게 아니라 빚내서 소비 생활비를 쓰고 있는 형국이죠.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뭐 명확히 드러나는 건데 이 추세가 더 심화된다는 거, 구조화, 고착화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예, 원래 그 국민소득이 3만 불이면 1인 3,300만 원, 2인 6,600만 원, 그렇죠. 3인 가구면은 1억 원, 그리고 4인 가구면 연봉 1억 3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주변에 그런 그 가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굉장히가 아니고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이 GDP GNP, GDP 3만 불 이게 참 공허한 숫자인 거예요. 예, 앞으로 더군다나 4만 불, 5만 불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층 한 1, 2%, 2, 3% 사람들이나 겨우 그거에 맞추고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남는 거고. 예, 상위 1%가 소득의 45%를 벌거든요.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여 생활자만 떼놓고 봤을 예, 때. 그러니까 자산 말고 소득. 소득. 급여 근로소득. 소득하고 자산소득. 이제 뭐 자산소득까지 이제 이자 배당 이런 거 다 합쳐서. 예, 그런 거 합쳤을 때 상위 1%가 45%를 벌고 있습니다. IMF 전에는 35%였거든요. 네. 참 심각합니다. 정말 이거 숫자로 확인하니까 더 피부에 탁 와닿는군요. 자, 임금 근로자 중에 그럼 어떤 업종이 고임금 그리고 또 저임금입니까? 예, 과학기술 서비스 업종
하고 그리고 금융 및 보험 업종은 월 4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비율이 각각 31%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임금 업종이었고 건설업이라든지 출판, 영상, 방송통신, IT 서비스 업종에서는 월 200만 원대가 36%, 30%로 많았습니다. 중간소득 되고요. 네.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주로 공무원 쪽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네. 이쪽은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임금 근로자가 24%로 높았습니다. 네. 반면에 농림업에서는 월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가 50%로 절반을 차지해서 상당히 저임금이었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 반수는 기본적인 생계마저 늘 위협받는 상시 위협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업군별 그리고 성별로도 차이가 상당히 크겠죠. 예, 관리자 직군에서는 이제 70%가 월 400만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았고 반면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 단순 노무자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성별로도 보면 관리자는 남성 비중이 90%로 가장 높았고요. 기능원 그리고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는 각 87%로 남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종사자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64%, 단순 노무자가 52%, 판매 종사자의 51%도 여성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전체 취업자는 2,600만 명인데 가장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으로 17%인 436만 명이고 도소매업이 382만 명으로 15%, 숙박 음식업이 215만 명으로 8% 고용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정규직은 임금이 5% 올랐는데 비해서 비정규직은 2% 오르는 데 그쳤어요.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상폭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걸음 차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은 18,426원으로 5.1%가 증가했는데 비정규직은 11,463원으로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11,603원으로 7.4% 늘었지만은 건설 일용직 등 일일 근로자는 12,589원으로 오히려 1.4% 감소했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11,872원으로 1.2% 감소했습니다. 파견 근로자들도 10,189원으로 무려 3.9%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가 53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60대 비정규직에서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상여금,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은 연간으로 543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8%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은 불과 33만 원을 받아서 전년보다 12% 감소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6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을 하고 한 사람은 1,000원을 받고 한 사람은 620원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00원 받고 있는 사람은 임금 인상률이 5%였고 620원 받고 있어서 안 그래도 극빈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들의 임금 인상률은 단 겨우 2%에 불과했다. 예. 뭐 이런 계속 또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비정규직은 그 정규직의 62%밖에 못 받고 있는데 4대 보험 등 회사 복지 차원에서도 차별을 또 많이 받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중의 그 차별인데요. 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률, 상여금, 퇴직금, 노조 가입률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8%인데 비정규직은 51%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은 98%인데 비정규직은 48%로 절반에 불과하고요. 고용보험의 가입률도 정규직이 95%, 비정규직은 63%,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고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도 정규직은 69%지만 비정규직은 24%로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퇴직금을 받는 대상도 정규직은 93%인데 비정규직은 45%이고 노동조합 가입률도 정규직은 12%에 달한 반면에 비정규직은 불과 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작년에 32,854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4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경제 뉴스 듣다 보면 숫자, 퍼센트 이런 게 계속 나와가지고 이걸 출력을 해서 이렇게 눈앞에 글씨로 쓰여진 문서 형태로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참 머릿속에 들어오기 힘든데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렇다고 또 이 숫자를 빼고서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뭐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정규직은 4대 보험이 한 90%대 되는데 네. 비정규직은 50% 반절밖에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니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이게 지금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2등 국민이 아니거든요. 네. 똑같은 국민인데 이게 두 국민 정책도 아니고 참 이게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인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빚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수탈적 노동 임금 체계 위에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는 굴러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그 소비 침체를 네. 겪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이 한국 경제 전체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겠군요.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걸 또 역행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아베도 앞장서고 오바마도 앞장서고 시진핑도 앞장서는데 네. 한국 정부만 왜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최악의 취업난에 세대 갈등마저 지금 초래되고 있지요. 이른바 486, 그다음에 586 이런 그 기성세대들을 향한 2030 세대의 분노가 위험 수위에 오르고 있는데 젊은 2030 세대 안 그래도 뭐 청년 백수다 본데 요즘은 5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5포 세대라는 말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저는 사실은 처음 접하는 뉴스입니다. 뉴스로화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좋은 직장 쉽게 들어간 486, 586 세대는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인턴 비정규직만 잔뜩 양산하고 우리에겐 취업난과 가혹한 경쟁이란 쓰레기만 남겼다. 이 글이 바로 그 취업 관련 뉴스의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기성세대를 향한 2030 청년들의 분노입니다. 네. 명확하게 집약하고 있군요. 예. 분노의 화살은 1980년대 삼저호황을 타고 상대적으로 쉽게 취직을 했던 그 486, 586 세대를 향하고 있는데 이 나이가 47세에서 56세가 되는데 직장에서 관리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을 위치에 있는데 청년들을 향해서 토익 900점 이상을 요구한다든지 높은 학점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펙을 요구하면서도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분노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인턴 비정규직만 양산시켰다. 네. 우리에게는 취업난과 가혹한 경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어른으로서 별로 정말 아무 할 말이 없군요. 2030의 그 5포 세대, 이른바 5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이 같은 분노. 그 1차 원인은 결국 청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으로 봐서는 지금 청년들을 뽑고 싶어도 사실 자본가 입장에서는 적은 임금에 스펙도 좋고 훨씬 기계 문물이나 지식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있는 청년들을 뽑으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그러면 못 뽑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기업들이 경력직만 주로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 당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신입사원을 반드시 매년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기업들이 지금 너무 눈앞에 이익에만 좀 이렇게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11%인데 반면에 40대, 50대, 60대는 실업률이 2.6%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IMF 이후로 15년 만에 최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취업자 53만 명도 그 중에서 44만 명, 무려 그 5분의 4가 50대, 60대 그 비정규직 싼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 청년들의 불만이 뭐냐면 알바자리도 노인들로 다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편의점도 요즘은 5, 60대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예, 대학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얘기가 나와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는 5포 세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청년 실신 시대라 그래서 실업자의 실, 신용불량자의 신 해서 청년 실신 시대는 신조어가 나왔고 취업 관련해서는 이제 학점, 학벌, 토익이라는 취업 3종 세트에다가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심지어는 성형수술까지 해서 취업 9종 세트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성세대의 조언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도 그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과 못지않게 그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재벌 대기업의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65%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서 그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이 시대가 어른들 생각처럼 단순히 정신 바짝 차리고 성실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감당해야 될 무게가 상식적인 선을 이미 넘었다고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기성세대들의 조언은 좀 그 옛날 조언이기 때문에 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처참하고 미안하고 지금 저보고 2030 세대라고 하라 그러면 저는 완전히 도태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게 5포. 그다음에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이거가 뭐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학교 마치고 나가봤자. 그래서 오죽하면 실신 시대라는 말이 나왔고. 예, 비싼 등록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많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리대금업이나 사채 저축은행에 높은 이자 돈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학벌은 무슨 대학교 간판 학교 이름 말하는 건가 보죠? 예, 예, 뭐 수도권대 지방대 뭐 이런 거 있죠. 학벌, 학점, 토익 3종 세트를 넘어서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도 해야 하고 사회봉사도 해야 하고 또 성형수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뭐 일부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취업 9종 세트를 해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하다는 얘기죠. 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프면 아프지 않을 방법을 주어야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인데 원래 그럴 때 나 아프게 크는 거다. 우리 젊었을 땐 너희들 다 더했다. 지금 너희는 풍요세대다. 이러면서 당연히 아파할 것처럼 말하고 이건 정말 어느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닌가 싶고 말이죠. 예,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죽하면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하죠. 비아냥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리카 청춘이다. 근데 이 책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 아닙니까? 예, 한 많이 100만 부가량 팔렸다는데 예. 그 인세를 이 학생들 위해서 잘 쓰여지는 좀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말이 그렇지 눈높이를 낮추라고 험한 노동 뭐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게 올바른 선순환인 거지.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이라든지 재벌 대기업 또는 고위공무원 이런 괜찮은 일자리 숫자 자체가 네.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이후로 IT 발달도 있지만 약간 너무 구조조정 많이 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이 청년층의 분노에 대해서 문화 쪽에서 아주 접근을 잘 해주고 좋은 칼럼도 많이 쓰는 이택광 경희대 교수 그분의 얘기를 제가 하나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청년 세대들에게 부끄럽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도 한데 이 교수의 말을 빌리죠. 분노도 열정이란 감정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이것까지는 참 너무 당연하지만 어쩔 땐 당연한 말을 들으면 좀 허탈하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 심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의 대결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금 다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을 갈갈이 찢게 하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부터는 경제 문제가 더 이상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거죠. 네. 사회 문제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는 이렇게 함께 묶어 돌아간다. 이런 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의미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오진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하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별 말씀이요. 자, 이렇게까지 선거 결과가 원사이드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은 참아들 못한 것 같은데 네. 제1야당의 4대0 싹쓸이 전패 그 그렇죠. 이유 우리 최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측 못했다기보다는 불안한 예측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 달여 전을 보면 네. 4대0이 될 거냐 0대4가 될 거냐 이런 극단적인 그랬죠. 분석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끼어들면서 예. 조금 이제 이게 그래도 2대2 정도를 기준으로 놓게 바뀐 거예요. 선거일 한 이틀 3일 전까지만 해도 네. 2대2 정도 아닐까 이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초박빙이다, 혼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대기가 4대0. 이건 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4대0이고요. 객관적인 스코어는 이제 3대 0대 1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새누리당 3, 새정치민주연합 빵, 여기에 이제 무소속 1 이렇게 된 거죠.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제일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1. 프레임이다. 2.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레임과 테크닉. 네. 프레임은 이제 구도가 짜여졌는데 이게 어찌 보면 도전자이고 공격자 입장인 야당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거죠. 그 프레임을 풀지 못했다. 그 빗장을 깨뜨리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으로 보고요. 두 번째 테크닉은 흔히 바닥을 훑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또는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저런 구태적인 선거 방식에 먹혀들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머리가 좀 앞서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걸 저는 또 역으로 민도가 낮다. 이렇게 또 우리 국민은 안 돼. 이런 발언들이 지난밤 SNS에 쫙 깔렸었거든요. 야권 지지자분들을 중심으로. 예. 여기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가는 게 정치인데 네.
우리가 이상을 따라서 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적들의 테크닉이 굉장히 좀 구태의연했다 하더라도 먹히면 테크닉이고요. 먹히지 않으면 상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프레임과 테크닉에서 완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우선 던져보겠습니다. 예, 프레임과 테크닉.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고 정치적 의미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컸던 네. 두 곳 고르라. 그런다면 뭐 광주 서울과 서울 관악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광주 서울의 경우는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네. 그래서 애초부터 이렇게 뭐 천정배 이제는 당선자라고 불러야겠지만 그렇죠. 천정배 당선자가 탈당을 하도록까지 그렇게 박대 내지는 네. 그 코너로 몰았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다 지난 얘기고 네. 뭐 죽은 자식 무어 만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광주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선거는 항상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피드백의 사이클을 가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천정배 당선자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한 20%포인트도 훨씬 넘게 따돌리게 벌리면서 압승했어요. 네. 그런데 천 당선자의 경우 처음부터 계속 호남 정치 복원을 내세웠단 말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따 다시 한번 그렇죠.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럼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은 제1야당의 등을 돌렸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안 하십니까?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사실 맥락은 같은데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연합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 당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것이냐, 아니면은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든 것이냐. 예.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예. 후자라면은 이제 희망과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뭐 잃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동안 이 텃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서 먹이를 안 줘왔다는 거죠. 뭐 부부관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낡고 오래된 부부관계처럼 밖에 이 여성들은 매력적이고 섹시해 보이는데 네. 마누라는 뭐 알아서 그냥 집안일 살림 돌리겠지. 이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내의 반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네. 가정사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황혼이혼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이번 경우도 결국은 잡은 물고기를 이제 돌아봐 주지 않고 케어해 주지 않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이냐. 근데 반란을 일으킬 만은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요것을 제가 예측을 했더니 야권분들이 많이 좀 화를 내셨었어요. 그래도 한번 다시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7.30 재보선이 있었고요. 이번에 28 전대로 문재인 체제가 들어서서 첫 보궐선거, 내석이 네. 있었던 건데 광주, 서울이 들어있었던 거죠. 6.4 지방선거 때를 보면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 윤장현 후보를 공천합니다. 일종의 전략공천이죠. 그랬죠.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선은 됐어요. 예. 광주 민심이 그래도 야당 믿어줘야지. 뭐 다른 대안이 있겠어? 찍어준 거죠. 지금 윤장현 시장입니다. 네. 7.30 재보선에서 권은희 의원이 당선이 되죠. 공천이 되고. 이 역시 전략공천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권은희라고 하는 인물, 인간에 대한 신뢰는 커요. 정말 좋은 분이고 중요한 핵심 내부 고발자예요. 보호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의회로 모는 것이 타이밍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냥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어떤 이제 플러스가 있었고 어떤 마이너스가 있었는가. 근데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네. 밀어준 거죠. 광주 민심이. 그렇죠. 근데 이번 세 번째로는 이 좀 거꾸로긴 한데 전략공천 안 했다 이번에는. 그냥 이제 이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통해서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당대표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럴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광주 민심에는 전략공천으로 비쳤을 수 있다. 천정배 이 후보가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 했는데 하고 싶어 했고 이제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이건 천정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제 심층 분석을 좀 논외로 한 겁니다. 네. 그런 표면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봤을 때 광주 민심이 그럼 그냥 들이대면 다 뽑아줘야 되느냐라는 역심이 들만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이제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20% 격차의 압도적인 승리로 무소속의 승리죠. 근데 이것이 과연 등을 돌렸느냐 회초리로 보느냐 예. 이 질문을 주신 거니까
좀 이제 우선 배경 설명이 우선 결론부터 짧게 하고 말씀드리면 풀어갑시다. 예. 그 중간이라고 보는데 아직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예.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오케이. 관계를 끊은 절연 갈라선 건 아니고 이혼 소송은 아직 아니고 결과 모드에 준엄한 들어갔다. 회초리보다도 훨씬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경고에 가까운. 네. 근데 별거에 들어갔는데 이런 거죠. 나 다른 애인 만들 수도 있어. 대안카드 있어. 당신만 나한테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지 마. 하는 형태로 이제 천정배라는 애인을 지금 슬쩍 내비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합니다. 느낌은. 자, 천정배 당선자는 탈당의 변부터 이런 야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광주 정치 지켜내겠다. 호남 정치 복원하겠다. 그러면서 호남 정치 민심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일견 소지역주의에 기대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제기 가능한데 네. 그런 그 천정배 후보의 일관된 태도 그리고 천정배발 야권 개편 또는 천정배발 호남권 신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정치적인 실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네. 오늘 문재인 대표 그 발표를 보면요. 거기에 통합과 개혁이라는 두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 네. 그거 2012년 총선 때 중통합할 때 이미 썼던 얘기죠. 그 통합과 개혁은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그때 이름이 혁통 아니었습니까? 혁통, 혁신과 통합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그랬죠. 그때 이제 2012 이해찬 등등 이렇게 맞습니다. 데리고 들어오는. 그때도 졌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거의 무승부로 졌습니다. 뭐 그건 이제 어찌 진 건데 이제 이 박빙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혁신과 통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당으로 승부 볼 수 있겠느냐? 호남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당만으로는 분명히 안 되지만 네. 호남당 없이도 안 된다. 현재 야권은 현실 정치의 문제고 그러면 호남당이 예를 들면 이제 충청도 지역당 과거에 있었죠. 자민련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국중당이라는 이름으로까지도 갔었는데 예. 집권은 어려워요. 이 네. 지역 정당은 독자 네. 집권은 독자 집권은 불가능해요. 연정 형태라든가 우리가 DJ 편압으로 보듯이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지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니해볼 이유도 없는 정치 실험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20석 이상의 의원을 모아낼 수 있으면 당선시키든 빼오든 어떤 방식이든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상당히 파워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정배 신당이라는 게 생긴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말들을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 집권은 어렵겠죠. 천정배 신당이. 옛날에 안철수 신당은 생겨보지도 않았지만 계속 지지율은 한때는 지금 존재하는 민주당보다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신드롬이 오래 지속됐고. 그러한 바람몰이를 하면서 20에서 30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미 천정배 의원이 당선자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해볼 실험도 아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지금처럼 찬밥을 이제 얻어먹고 구걸하다가 결국은 낙마하고 하느니 한번 드라이브 걸어봐. 그러면은 누구라도 천정배 아니라 누구라도 20, 30석을 모아낼 수 있다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치공학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가능한 실험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깽판이 된다 하더라도 질러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찬밥을 먹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1야당 내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호남 정치 세력이 찬밥을 먹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이제 뭐 정답, 오답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딱 획을 긋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아니 획을 긋는 건 아닌데 찬밥을 먹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 부분은 거의 팩트 사실관계에 가까운 아주 중요한 대목이어서 내가 보충 질문을 그래서 그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호남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찬밥을 먹고 있다고 충분히 느낄 만한 정황이다. 이게 팩트를 대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제 이를테면 어떤 점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나 정도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지난 28 전대 때의 구도를 보면 네. 문재인 후보 대 박지원 후보의 격돌인데 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PK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이 정권의 적자로 지금 여겨지는 분이고 좌장인데 그러면은 친노 좌장, 친노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가 있는데 이런 의구심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황에서는 친노 좌장이라고 이제 불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거기에 격돌한 저 박지원 후보는 어찌 보면 호남 정서를 대변하는 역할의 후보로 보여줬단 말이죠. 예. 이게 결국 영호남 구도로 짜여졌던 거잖아요. 28전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 호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텃밭이고 기반이다 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후보가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면 이제 호남 당원의 정서라든가 호남의 민심은 박지원 후보 쪽으로 쏠렸었다. 그때 박지원 후보는 당권 대권 분리론을 얘기했던 거고요. 문재인 후보는 당권 잡고 대권으로 간다. 이제 이게 종렬이냐 횡렬이냐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박지원 후보가 떨어졌을 때 결국은 국민 여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심의 영향, 마지막 이제 극적인 영향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 굳어졌을 때 박지원 후보를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의원이 됐는데 박지원 의원과 악수하고 끌어안는 모습. 자, 우리가 경쟁했지만 28전대 이후에는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좀 결속의 연대 모습이 보여줬다면 호남이 홀대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러닝메이트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박지원 의원이 스스로 이제 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혹은 노여운 또는 이제 역정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번 이 재보선까지 연결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마지막에 돕겠다고 했지만 네네. 이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또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예. 이런 등등을 보면 역시 호남 정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28전대 후에 계속 깔려 있는 정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건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는데 많겠죠, 논란의 여지가.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각자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찬밥을 먹고 있었느냐 안 먹고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뭐 정답은 없는데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고요. 숙제죠. 그 호남에 기반하고 물론 표방은 전국 정당을 표방하겠지만 지금 야권 재편해야 한다. 네. 지금 뭐 그게 이제 신당 창당으로 나설지 기존 정당과의 제휴를 통해서 환골 탈태를 시대할지 뭘진 모르겠는데 기존 정당과의 제휴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서로 겨루었기 때문에. 근데 선정배와 거기서는 선정배 당선자와 네. 새정년이 약간 다른 입장이 있어요. 네. 뭐냐면 정동영 후보와 천정배 후보가 좀 결이 다르다고 봤어요. 선거 직전까지는 많이 달랐죠. 예. 끝까지 합류, 끝까지 국민 다르고. 모임에 합류를 거부했던 것도 그리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은 그렇죠. 선정배 당선자의 분명한 자기 정치 철학과 입장의 표명인 거죠. 무소속으로 남았다는 것 자체가. 예, 그것도 있고 탈당 무소속 출마 결국은 자신이 몸담았던 야당과 겨루는 입장이 됐을 때 네. 천정배 전 장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영원히 끝이구나. 독자 정당으로 가든 살아남든 죽든 그 길을 선택한 거고 천정배 전 장관의 경우에는요. 정동영 전 장관은 그렇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예. 천정배 전 장관의 경우는요. 광주에서 돌아 재합류할 가능성의 여지도 열어두었다. 예. 라고 이제 이 두 명의 탈당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좀 전 차별화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발 더 내디디면 이제 돌아오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헤어졌고 만약에 다시 합치게 된다면 대단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걸 양측의 어느 한쪽에서 만들어내기보다는 네.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한은 네, 환경적인 조성이죠. 리유나이트 하는 것은 뭐 쉬워 어렵다.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 호남 정치, 호남 중심, 호남 민심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외연을 이렇게 가두는, 스스로 제한하는 지역적 기반을 호남으로 가두는, 그래서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다분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천정배 당선자로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간 그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렇게 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막 천정배를 돌리다가 송파에 보내서 결국 패배했죠. 이제 졌죠. 이 과정에서 사실 천정배 당시 후보, 천정배 현 당선자는 많이 상처도 입고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그랬죠.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그랬죠. 내가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다져온 거고 참여정부에서 장관도 지냈고 그랬죠. 분명히 당 지도급이자 뭐 잠재적 대선 후보로도 분류될 커나갈 수 있는 분명한 자원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됐던 것이고 그 이후로 잘 당내에서 융화가 되질 않고 기회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알지만 그래도 그리 했었어야 하느냐 뭐 이러면서부터 좀 틀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 1년짜리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치 무대에 복귀하기 위해서 지각을 때려주면서 복귀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무리를 하고 나온 건데 네. 자 그러면 천정배발 야권 개편 가능성은 반 이상이다 이하다 어디로 보십니까? 반 이하로 봅니다. 이하. 네.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실 정치라고 아까 전제를 드렸고요. 이게 이상적인 정치공학을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푼다면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프레임 테크닉 말씀드렸는데 새누리당의 지금 이 선거 방식이 먹힌 거 아닙니까? 압승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우리 정치 지형을 전제로 놓고 호남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평가 절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 혹은 이 범연을 넓혀서 야권은 연대외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 관악을이 87년 대선의 축소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06년 서울시장 선거의 축소판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재밌는 분석이네. 이게 왜냐하면 야권 분열된 후보의 표를 합치면 여당 후보를 이기는 겁니다. 항상. 노무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때 김영삼, 김대중이 다 출마하면서 노태우가 당선. 그랬죠. 어부질이 당선이죠. 38%인가로 당선했죠. 2006년에는 아주 미미한 표긴 했지만 오세훈과 한명숙 후보가 팽팽한 대결을 펼칠 때 진보 측의 이 노회찬 후보가 3% 좀 이상인가요? 득표를 해버리면서 5% 득표했나요? 그러면서 그때 그 표 차이만큼보다 더 작은 격차로 박빙으로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죠. 사실 그날 밤에 오세훈 후보는 제가 졌습니다라고 선언했다가 동틀 무렵을 보니까 어라 이겼네. 완전 어부질이 당선이에요. 이번에 관악을 해서 오신환 여당 후보가 그렇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 좀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야당 후보들은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34, 정동영 20. 그렇습니다. 54.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 야권은 분열하면 진다는 공식이 항상 먹혀들었는데 이 공식이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이례적인 사례를 찾기가 이제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정동영 후보는 내가 2등은 할 수 있어 최소한. 지더라도 이 욕심 3등이 책임져. 하는 이야기를 던졌었단 말이죠.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정태우 후보는 어쨌든 내가 이겨야 돼. 이게 있었던 거고요. 차라리 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이상규 후보가 내 표라도 야당에서 가져가시라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았죠. 야당의 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이제 애매하게 던졌고요. 결국 이 결과는 이제 야당의 참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뻔히 보는 이걸 확대하면 다시 이제 지역정당 얘기로 돌아가서 천정배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뜬다면, 복원한다면 그 당은 결국 독자적으로 집권은 불가능하잖아요. 아까 유일하게 말씀드린 것은 연정밖에 없다. 그럼 연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당과의 연정이 있고 야당과의 연정이 있겠죠. 야당끼리의 연정. 네. 그래야 선거에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게 숙명적 과제가 가능한 것이지. 여당과 연정이 무슨 여당과 연정입니까? 여당이 흡수 통합되는 거죠. 인수합병이죠. M&A죠. 그건 연정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내 자력을 키우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손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복귀하는 게 아니라 타격을 주고 복귀한다. 임팩트 있게 복귀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새정치연합을 흔들 수 있는 파워를 가지면서 적어도 나의 지분, 나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키우되 뭐 먹든 먹히든 혹은 수평적 연대를 하든에 이제 새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절반 이하로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4월 30일 저녁 8시 반부터 시작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 시간은 5월 1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겠지만 사전 녹음인 관계로 그 하루 전인 4월 30일 저녁 때 하게 되는데 이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럴 뭐 경천 동지할 일이 갑자기 생기겠느냐마는 혹시라도 몰라서 이 녹음 방송 이후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다이나믹 코리아라 또 새로운 일이 터질 수 있죠. 왜냐하면 4월 잔인한 4월에서 이제 5월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강윤의 오늘이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사전 녹음 방송을 할 때는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일러드리는 게 청취자분들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이고요. 멋지십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그리고 5월 5일치도 사실은 그 전날 녹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이니까요. 네. 그 휴일날 뉴스를 만든다는 게 300~400명씩 기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규모 방송국이 아닌 곳에서는 조금 난점이 있죠. 네. 자, 다시 관악을 얘기 하나만 더 해보십시다. 정동영 후보가 어쨌거나 20%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에게 승리를 헌납한 꼴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동영이 얻은 20%의 의미 그리고 새정치연합 정태우 제1야당은 정동영의 20%에서 뭘 배우고 교훈으로 삼거나 숙제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참 이게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오늘까지 암울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지난 밤 개표가 시작된 지난 밤부터 오늘 개표 결과가 나온 아침까지 네. 또 아침에 눈 떠서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 야권 지지 이제 국민들이 네. 대다수가 정동영 후보가 이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꽤 상위에 올랐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모두 다 그냥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의석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얻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죄를 뿌려야 했느냐. 이 나쁜 정 후보야. 이제 이런 새누리당에 거죠. 싹쓸이를 안겨줬다는 그 점에서 지금 비난을 혼자 받고 있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는요. 네. 내일 5월 1일이 돼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나 혹은 야권 지지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골수까지 이 정동영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지지한 일부 이제 지지층을 빼고는 정말 야권에서 모두 다 역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동영 후보의 도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울 마음이 우선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천정배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승자가 됐으니까 그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등을 돌린 거냐 호남 민심이 지금 제1야당에 아니면 회초리를 든 거냐 이 절충이다라는 좀 치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정동영 후보도 평가해줄 필요는 있겠거든요. 20% 득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동영 전 장관도 회초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지금 제1야당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호남 기반 이 정치의 복원하고 다르게 정동영 전 장관도 이전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호남당을 만들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접촉을 했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보도된 바도 있었고요. 국민 모임과 이제 힘을 합치기 전에. 그런데 전 장관, 이 정동영 전 장관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결이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우클릭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진보의 기치를 내세웠다는 거죠. 그동안 한 최근 2, 3년 동안 당내에서 가장 현장을 지켰고 왼쪽에서 일관되게 경제민주화니 이런 것들을 설파해온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직전까지만 보면 밀양 송저탑의 농성이라든가 노동 현장, 또 투쟁 현장, 그리고 이제 또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투쟁할 위원장 올라가 있을 때 쌍차 문제, 그리고 이제 제주 강정기지, 해군기지 문제. 이 현장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민주통합당 분들보다는 이정희 대표, 전 대표죠. 이정희 전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이 훨씬 많았어요. 현장을 훑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당 이래선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일가를 하고 나올 때도 좌클릭이 중요하다. 진보의 가치를 세워야 된다라는 또 논제를 폈어요. 이건 상당히 좀 이제 야권 입장에선 솔깃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진보를 표방했죠, 일단. 왜냐하면 이 새정치연합이 좀 두루뭉술이하고 애매모호하게 야권의 종북몰이 공세에 쫓기듯 해병대 이제 기지 방문하고 말이죠. 혹은 이제 이 중도 개혁 성향의 행보를 보일 때 혹은 이제 이팔 전대 다음 날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또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 일부는 실망할 때 일부는 저건 전략일 뿐이야. 너무 욕하지 말자. 또 일부는 우리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정동영 이제 후보는 다른 이야기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야권 내에서는
함께 녹아들어야 되는 이제 메시지는 아니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 관악을에서 정말 좀 처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동영 후보가 들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정권 교체는 2단계 순이고요. 1단계는 야당 뜯어 고쳐야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야성 회복. 네, 야당 먼저 뜯어 고치고 여당 고치자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안에서 고치느냐, 밖에서 고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남습니다만 그 메시지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동영은 떠나갔을지언정 내부에서 뭔가 이 실천 행보에 반영해야 되는 목소리임은 분명하다. 정동영의 목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호응했던 20%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동영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그냥 정동영과 분리해서라도 문제의식으로 좀 명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럼요. 짧게 압축하면 그런 거죠. 네. 자, 이번 4.29 재보선 처음에는 멸치 정도로 시작했는데 선거 당일이 돼서는 한 상어 정도까지 커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선거의 성격이 네. 내석에 불과했지만 양당 대표들이 명운을 걸고 뛰었고 그렇죠. 양당 대표는 또 1, 2년 후를 지금 멀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두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한 정치인들, 출마자들 중에 최대의 승리자 또는 수혜자 그리고 최대의 피해자 나눠서 한번 한 사람씩 꼭 뽑아볼래요? 너무 쉬운데요. 네.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이번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멸치에서 뭐 상어로 커진 이유는 뭐냐면 예. 선수 대 선수전이 아니라 감독전이 됐기 때문이라죠. 결국은. 예. 네. 슈틸리케냐 홍명보냐 우리가 리더십을 이제 체크할 때 네. 물론 뭐 이게 선수들이 박주영이 잘했냐 못했냐 뭐 이제 선수들의 기량을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리더십의 책임을 감독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네. 홍명보 호의 좌초 뭐 이렇게 부르고요. 아, 현란해. 우리 호의 최영일 뭐 평론가의 이제 얘기는 아주 승리 현란해. 이렇게 현란해. 부르고요. 스틸리케와 홍명보. 김무성 감독 대 문재인 감독의 네. 싸움으로 비춰졌는데 네네.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게 지금 김무성이 아니라 박근혜하고 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지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건 약간 논외로 하고요. 네네. 어쨌든 뭐 이 표면적인 감독은 박근혜 김무성 대통령. 감독 네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감독전에서 네. 문재인은 감독 겸 선수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무성도 당대표지만 대권 주자거든요. 예. 어쨌든 격차는 크지만 여당에서는 제1주자 아닙니까? 문 대표는 어디에서 선수로 뛰었습니까? 문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선수로 뛰었죠. 문 대표에 대해서 지금 행보가 물론 김무성 대표도 강화를 몇 번 갔니? 성남 중원을 몇 번 갔니? 광주를 몇 번 방문했니? 무슨 얘기를 했니? 우리 광주 가서는 호남 총리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정현 최고위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좀 여러 가지 쇼잉들이 벌어졌는데 참 이제 코미디 같은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도 똑같이 이제 방문 행보야 대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김무성 대표도 선수 겸 감독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자리를 지킨 것으로 비춰졌고요. 이미지 정치가 중요한 건데 예, 예.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문 대표는 훨씬 발벗고 열심히 고군분투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정책 차이가 있어요. 공약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새누리당은 지역 일꾼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좀 1년짜리 국회의원이 저거 할 수 있는 거야? 예산 폭탄 진짜 되겠어? 이런 의구심은 있지만 자, 우선 최대 수혜자와 강화에서 피해자를 딱 정해놓고 네. 얘기를 하십시다. 수혜자는 김무성 감독이죠. 피해자는 이제 문재인 감독 겸 선수죠. 왜냐하면 지금 정동영 씨도 뭐 최대의 피해자 내지는 퇴장 직전까지 몰렸으니까. 근데 원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승자박 또는 자업자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건 부분에서는. 빼자.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정동영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또 얼만큼 안타까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또 복귀의 기회가 아까 말씀한 지각 변동에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문재인 감독 겸 선수는 본인이 이 그라운드에서 리베로처럼 뛰면서 왜냐하면 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 공약도 뜯어봤어요. 직접 들어도 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 노출됐던 것들은 다 대선 공약에 가까운 공약들이 재편집돼서 쓰여졌다. 그게 어떤 거냐면 통신료 인하라든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 문재인 대표는 외롭게 그라운드에서 혼자 그러니까 정말 이 팀플레이가 받쳐주지 않는 메시처럼 뛰었는데 페널티킥을 실축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완종 파문으로 인해서 네. 이 2대2 이상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3대1도 되는 거 아니야? 역전도 가능한 거 아니야? 예. 처음에는 이제 전패를 예측하다가 네. 점점점 승기가 좀 오는 이제 게임의 양상을 이끌기 시작했는데 그때 감독으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는 네. 손수경 감독으로 뛰었던 문재인 대표의 내상과 외상이 음흠. 훨씬 크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보는 거죠. 어차피 중요한 건 내년 본고사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뭐 약간의 내상을 입었고 김무성 대표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기 활동 힘을 공간이 얻었죠? 넓어지긴 네. 했는데 내년 이번에 본 거는 모의고사 또는 예비고사고 그렇죠. 중요한 건 내년 본고사, 맞습니다. 내년 수능, 그 이듬해 내후년에 펼쳐질 대선 본고사. 본고사. 뭐 말하자면 이런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내년 수능을 잘 보려면 새정년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남은 1년 실질적으로는 한 6, 7개월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겠지만 네. 왜냐하면 하반기부터는 바로 총선 전국으로 들어갈 테니까 6, 7개월 동안 해야 할 숙제 또는 갖춰야 할 내공 뭐 한 두 가지만 꼽아보실래요?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사퇴를 해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4석의 재보선으로 사퇴를 할 것이냐. 전 사퇴 안 할 거라고 봤고요. 네. 또 사퇴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제 당권 잡은 지 80일 정도 됐단 말이에요. 예. 5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이제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고 이제 절반 왔습니다 그랬는데 남은 예. 절반도 못 왔어요. 예, 그 사이에 예, 선거를 예. 치른 아, 거죠. 뭐 석 달도 안 된 80일 동안에 뭘 환골탈태 또는 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낼 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가혹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중심으로 여권과 기성 미디어는 계속 사퇴하지 않는다. 뻔뻔하다. 리더 책임질 줄 모르는 리더십이다. 신노는 원래 저래. 이 비난은 계속 받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관심이 많지? 관심이 많아요. 애정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한 6개월의 기간이 있다면 저는 천사표가 안 돼요. 천사표로는 안 돼요. 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은요. 네. 천사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구절이 비둘기처럼 순전하되 그건 마음속에 영혼의 이야기고 네. 뱀처럼 지혜로워라. 다른 말로 하면 뱀처럼 교활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좀 많이 싸나워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사나워졌죠. 조금. 그걸로는 안 된다. 네. 김무성 대표의 노련함에 비하면요. 민추협에서 이제 야당 생활하다가 네. YS 상도동계로 정말 정부에도 몸담았고 관료도 했고 다선 의원에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 잔뼈가 굵어온 김무성 대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상대 감독을 보고 거기 맞춰서 싸워야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좀 사나워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기존 문 대표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성깔이 생기네 이런 느낌은 같지만 김무성 대표하고 싸워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예상 맞닥뜨릴 네. 복서 상대 그렇죠. 선수를 상정하고 보면 그럼요. 여전히 부족하다. 상대가 있는 거니까. 아하. 훨씬 더 싸나워져야 된다가 아니면 전 사나워지라는 얘기가 교활? 아니고요. 악마와도 밀당을 할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면 정말 순수한 과거에 이제 친노적인 야권 지지자들이 싫어하실 텐데 네. 천정배를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호남당 만들게 할 거야? 결국 당 안으로 품어야지. 그럼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되든지.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기대하던 문재인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레벨을 뛰어넘는 내공을 발휘해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뭐 학원 다닌다고 바로 함양되는 것도 아닐 거고. 네. 갑자기 없던 재주가 뭐 생기지도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됩니까? 아름다운 연대의 감동을 기대할 때, 네. 야 정동영 뒤에서 총질하고 결국 자기도 죽고 관악을도 날리고 이 꼴이 되는구나 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정동영 앞으로 할 일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에서 뭔가 기회를 줘봅시다 하고 원외 위원장으로라도 끌어들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게 정동영이 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문재인이 좀 위대한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들, 박지원 의원하고도 뭔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동교동계 이제 권노갑 상인고문 저 뒷방 노인네를 꼭 또 지금 현실 정치 끌어들이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필요하면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의 내공을 발휘해야 되는데 기존의 문재인 대표의 그 순수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은 반대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요. 총선에서 못 이기고 대권 못 잡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순수한 문 대표로 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 정치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에 피 묻힐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꼬챙이 선비, 딸깍발이 문재인만으로는 안 된다. 네. 더군다나 잠재적 상대가 될 것으로 가장 지금 유력해지고 있는 김무성이라는 상대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번 그 선거 전에 제가 네. 저 관악을 생각해보면 정동영을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차라리 김희철을 내보냈으면 근데 저한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평론가가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이해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야권 지지자가 원하는 거를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승리입니다. 승리. 네. 이기는 맛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이기는 맛을 작은 데서 봐야 중간 싸움에서 이기고 큰 전쟁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압도하고 바람을 이제 쓸어 갈 수 있는 건데 예. 쓰나미처럼 몰아칠 수 있는 건데 작은 승리조차도 못 이기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멸치도 못 잡는데 고래 잡겠어? 이렇게 이제 서로 다 자괴감에 빠지는 이 안타까운 현상. 자, 승리의 맛을 보여주면 문재인 대표가 작은 것은 큰 것은 탄력이 붙는데 재보선 뭐 아깝게 다 날렸죠.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식 뭐 만지기가 돼버린 거고요. 앞으로 승리의 맛을 좀 주기 위해서 이게 선거는 없습니다. 총선까지. 예. 그럼 승리의 맛을 뭘로 주냐면 연대, 결속감, 강화되는 거. 이게 배신자도 용서한다. 포용력. 그래서 제가 독해지고 강해지라고 하는 게 쳐내는 강함이 아니라 끌어안는 강함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파격적인 협량함을 탁 보여줘라 이거죠. 그럼요. 국량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최 평론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공의 습관 또는 이겨본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의역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원어로는 있지 않습니까? habit of success라고 네. 아이들을 자녀 교육이거나 직장에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자기 직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쓰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랍니다. 맞습니다. habit of success.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성공의 습관인데 의역을 하면 다 들어보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의역하자면 이겨보아야 이길 줄을 안다. 네. 한 번 이겨보아야 이기는 것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적 동기가 유발이 돼서 이기려고 자신을 담금질하게 된다. 뭐 그렇죠. 이런 거더라고요. 듣고 보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콜럼버스 달걀도 알고 나면 쉽지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은 큰 선거건 작은 선거건 간에 일단 최근 2012년 이후로 계속 지고 네. 아니 2007년 이후죠. 계속 네. 지고 있는 2007년부터라고 거니까 봅니다. 이 켜켜이 쌓여있는 열패감과 패배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네. 한 번쯤은 일단 속 시원하게 이겨봐야 한다. 그렇죠. 승리의 기쁨과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네.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표한테 우리 최 필요하다. 평론가가 주문하는 거고. 그러니까 habit of success 말씀 주셨지만 이 success는 저는 좀 기업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habit of win, habit of victory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승리. 이게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는 잔상이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이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 네, 됐을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네. 탁 밀어주고 그때는 뭐 사실 안철수가 이게 아름다운 이기겠다고 해도 연대잖아요. 거의 과언이 아닌 거고. 그럼요. 그게 지금 또 이제 희미해지고 있어서 네. 안철수 의원도 빛을 잃었고 박원순 시장도 요즘은 뭐 좀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어벤져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팀워크로 살아나면 빅토리가 되는 거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적을 타격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생산성. 네. 이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총질하던 것들을 정말 하나로 딱 방향을 일원화하는 포문을 딱 정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지금 이제 다 이 서로 실망하고, 야, 우리는 안 돼. 지금 오늘, 어제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뭔가 일칠 것 같은데? 사고 낼 것 같은데? 하는 느낌으로 딱 전환되는 느낌. 과거 언젠가 우리가 가져봤었잖아요. 네. 87년 이 느낌도 있었고. 그렇죠. 6월 시민대항쟁은 뭐, 투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화된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이뤄낸 승리의 기록이고. 그렇죠. 뭐 지금도 길거리에도 많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지금의 헌법 체제를 불러오는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만. 자, 이번에 어쨌거나 예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득표율 차이가 커요. 네. 당선자와 2위 사이가. 맞습니다. 최고 작은 데가 10%포인트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20%포인트가 넘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렇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즉 현 국정 담임 세력은 이번에 승리를 기점으로 자신감을 회복해서 야 이거 좀 밀어붙여도 되겠어. 우리가 다시
일종의 사함을 받은 거야. 유권자들로부터. 그래서 좀 뻔뻔하게 또는 뭐 주도적으로 확확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이 교활해지고 더 세련된, 좋은 편으로는 세련, 나쁜 편으로는 교활인데 네. 그걸 보면요. 승리 딱 하고 나서 김무성 대표의 오늘 아침의 발언들은 네. 다 로키입니다. 로키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정도는 야 압승했잖아. 4대 0이 뭐냐? 니네 이 텃밭 광주도 날라갔고 니네가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어? 한번 조롱을 신나게 하고 세게 붙었으니까 송환용 파문 때문에 얼마나 또 뭐 여당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건 네. 계속 그건 네버 엔딩 그렇죠. 스토리지.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이 될 텐데 받겠다라고 이제 또 큰 소리도 치는데요. 선거 과정에서는 그 아까 프레임과 테크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으로 밀어붙여요. 그 사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야 똑같이 더럽잖아. 먹혔어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가 하루쯤 조롱을 하고 야 우리 국회에서 그래도 이제 밀당해야지 주고받을 거 있잖아. 국회로 들어와 할 법도 한데 오늘 바로 로키로 가면서 겸손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럼 심지어 선거 과정에 있었던 말을 패장인 문재인에게 사과도 합니다. 내가 이런 말, 이성을 잃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이제 사과합니다. 되게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일관적으로 뻔뻔하지 않아요. 완급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노회한 거죠. 노회한 노회하고. 거죠. 저는 그것이 무서움이라고 승자의 표현하고 여유이기도 싶은데, 하고. 네, 그 여유, 아량 이런 게 무서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와병 중이라고 하시고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와병입니까? 적어도 칭병입니까? 뭐 회유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 네. 오늘 아침 선거 소식을 듣고 저희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어떤 바이러스 저 없으니까. 항생제보다도 훨씬 잘 듣는. 그럼요. 네. 정치인들은 뭐 승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당도 승리가 좋은 거죠. 승리라는 치유제가 모든 통증을 낫게 할 텐데 근데 결국 이 김무성 대표는 완급 조절하고 밀당하면서 야당을 이제 쥐락펴락 가지고 놀려고 하고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자 실력 봤지? 우리는 프로팀이고 너희는 아마추어 구단이야 하는 걸 내심 표현할 텐데 자 문재인 대표는 여기서 선수 겸 이제 감독으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승리의 맛을 보기 전에 뭐 맞아봐야 맷집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예. 세게 맞고 이제 다운된 거죠. 뭐 예. KO패 했는데 게임은 한 번이 아니니까 예. 자 로키처럼 일어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뭐 유야무야 해도 좋다는 국민들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이건 어차피 계정이 다른 여당 정치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계주하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계속 수사는 해야 할 텐데 특검으로 가더라도 사실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네. 특검이 뭐 전가의 보도이자 만병통치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의지와 수사 의지와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과정 중에 장관이나 청와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되는 이런 것들은 좀 막아보자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를 그렇죠. 줄 수 있는 건데 그럼 특검으로 갈 때까지는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 국면에서 제1야당이 네. 이번에 완패한 제1야당이 그 협상 국면에서 얼마나 좀 대차게 네. 당차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주장은 하겠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이팅을 할 거로 봅니다만 네, 일부러라도 파이팅을 할 저는 텐데. 결과적으로 좀 암울한 전망인데 네. 이 야당이 요구하는 또는 뭐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공정한 특검 이상의 특검,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 아닌 특검은 네. 관철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당이 들지 않겠죠. 상설 특검 야당이 요구해서 만들었는데 네. 왜 이걸 안 쓰고 또 다른 특검을 요구하냐? 그러면 사안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새로 만드냐? 상설 특검은 또 무용론이냐? 예. 무용론이 계속 나왔잖아요. 국정조사 무용론도 나왔었고 그동안 청문회 무용론도 나왔었고 이게 뭐 NLL부터 해마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특검 이상의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야당이 밀리면 상설 특검으로 가든가 지금 특별수사팀으로 갈 텐데 네. 문제는 저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8명의 리스트에서 몇 명 날릴래? 이완구 총리가 이제 총리는 사임했죠? 네. 이제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확인될 것 같고요. 그렇죠. 홍준표 경남지사, 경남지사직을 마냥 내려놓고 날릴 것이냐? 제가 보기엔 여당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밀어넣는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최악의 경우에 네. 버려야 한다면 1순위는 홍준표 지사를 네.
던지고서라도 우순위는 이미 오염된 때가 탄 이완구 전 총리 이렇게 네. 될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인데 어차피 버린 자식들이다 이거지. 네, 지금. 나머지는 쉽지가 않죠. 나머지로 확전되려면 2012년 대선자금 수사로 가야 되고요. 또 이제 현 청와대, 네. 현 살아있는 권력의 전현직 비서실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전 방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그리고 해봅니다. 지금 그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위법한 정황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금 공교롭게도 이완구, 홍준표 거론되는 두 사람이 친박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없죠. 이완구는 지금 뭐 나중에 친박으로 분류는 네. 확실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충남 대선 도지사 캠프에는 던질 때 대선 네. 캠프에는 관여한 바 없죠. 관여를 안 했단 말이지. 맞습니다. 다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강력하게 네, 밀 때 충남도지사로 도지사직을 버림으로써 버렸다. 외곽에서 호응을 네. 해줬으니까 박근혜 그렇죠. 의원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그러니까 거고. MB가 살아있는 권력일 때 거기에 저항하고 그렇죠. 여당 내 야당을 하는 당시 박 대표 곁에 서 있었다. 결정적으로 힘을 네, 실어준 네, 네. 거죠. 그 정도의 이제 유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선 캠프와는 일단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환 및 수사 얘기가 나오는 두 사람이 딱 공교롭게도 홍준표 친박이 아닌. 그렇지. 그렇습니다. 대선 캠프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거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네. 맨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젠다 싸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그냥 여당은 밋밋했어요. 지역 일꾼론. 네 군데 지역이니까 네 군데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아주세요. 요 정도였고요. 야당은 자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정당이 될 건데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 네. 경제론을 들고 나왔어요. 연초에는 담뱃값 인상, 이 증세냐 아니냐, 연말정산 문제, 건보료 문제 좋았어요. 근데 성완종 파문이 터지자 그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지만 야당이 이걸 덥석 물면서 또다시 이제 이 정권 심판론이 나왔죠. 네. 정권 심판론이 실패한 걸로 지금 비춰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완종 파문에 대해서 야 국민들은 여야 다 더럽다 그래. 지금 뭐 정권만 심판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는 이번에 드러났잖아. 예. 여당이 압승했잖아. 이렇게 묻고 가는 논리가 제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김무성 대표가 노회하다는 게 오늘 딱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손잡읍시다라고 제스처를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자 민생과 경제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다. 민생과 경제는 처음에 야당이 시작했잖아요. 예. 선거 끝나자 바로 또 뺏기잖아요. 아젠다를. 그걸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돌려치기를 잘하는 여당에 맞서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또 뺏기는. 이건 경제민주화부터 또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2 대선 때. 근데 결국은 말만 돌지 실천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이것에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불같이 분노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야당도 조금 더 치밀해지고 우리가 유도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의 뭐 기억력을 탓하기보다는 너무나 자고 나면 큰 일들이 상상을 못했던 일이 팍팍 터지니까 현혹하는 게 많은 거죠. 우리 역치가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자극에는 웬만한 거는 이제 둔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정권이 흔들리거나 대통령이 곡진하게 이마를 땅에 대고 사과해야 할 일인데 웬만해야 말을 하지. 그렇죠. 그 윤창중 팬티 사건부터가 이게 지금 뭐 그렇죠. 두 손, 열 손가락이 부족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국민들 망각, 기억력만 꼭 탓할 건 아니고 네. 아무튼 정치 환경, 선거 환경은 대단히 좋았음에도 야당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유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연패의 이유조차 제대로 분석하고 도출해서 그것을 바꿔볼 현실적으로 네. 바꿔보기도 전에 또 선거가 닥쳐서 또 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승수 효과라 그러죠. 그렇죠. 패배감이 무력감으로 막 바뀌면서 막 패배감에 짓눌리는 거야. 맞습니다. 전통 지지층도 그러하고 제1야당도 그냥 그 내부에서만 어떻게 나만 뭐 피해가면 되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성공 혹은 승리의 습관, 예. 이 헤빗이 패배하는 습관도 젖어드는 거거든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나는 원래 지는 놈이야. 이러면 네. 맨날 지는 거죠. 싸워보기도 전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악마와도 거래를 할 정도의 독함, 내공을 키워 강함, 네.
교묘함, 때론. 혹은 포커페이스, 웃으면서 속에 칼을 품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6, 7개월 동안에 가능합니까? 속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속성이죠. 네.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어릴 때 보던 무협 영화에 보면 시간으로 보면 한 30분 정도 수련하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쯤 취권을 보세요. 네. 이게 고수가 돼 있는데 현실로는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김무성 대표의 내공이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근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딱 하나인데 네. 연대라는 코드를 처음에 던졌는데 혼자서 안 돼요. 메시라도 11명이 뛰어야지 메시가 뛰는 거지. 그렇지. 아니, 뭐 상대는 11명이 똘똘 뭉쳐서 뛰는데 이 기량 있는 선수들이 우리는 3명이 나가서 야, 우린 다 이길 수 있어. 안 되거든요. 팀워크의 이제 고향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서로 다 내려놓고 예. 팀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야권 스스로도 계속 이제 열패감 속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각자 열심히 하면 뭐 하냐? 뭉치질 않는데 문재인 대표 곁에는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문재인 대표 곁에 안철수, 뭐 김한길, 뭐 박지원, 그다음에 천정배, 뭐 정동영 필요하다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반을 닦아야 정의당과도 뭐 어떻게 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제 이 확대된 연정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야권 연대를. 네. 이 온전한 의미에. 근데 이것을 지금 못 만들어내니 그 나머지하고 또 어떻게 협의를 하겠어요. 국민 모임은 또 왜 밖에 있어야 됩니까? 같이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텐트가 필요한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고 이미 이제 보이고 있죠. 이것을 제1야당과 문재인 대표, 현 대표를 맡고 있는 네. 문재인 대표를 위시한 제1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럼요. 여기에는 지금 뭐 진보당이나 노동당, 뭐 정의당 이런 것은 물론이려니와 진보계열 정당은 물론이려니와 필요하다면 아니 국민 모임도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실은 천정배 당선자도 다시 예우를 갖춰서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무슨 야권 재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통상 야권에 그런 거 한번 제기되면 2, 3개월은 기본으로 시간을 그렇죠.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엔 내년 선거가 촉박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좀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이분들이 2, 3개월 후딱 가는데 자 뭔가 연대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미디어에 대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저는 옛날에는 밤에 만난단 말이에요. 예. 찾아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죠. 못 만나도 가서 기다리고 비 맞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저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중식당에서 모였네. 그게 뭐 대단한 거로 나오지만 1시간 밥 먹고 헤어지고 성과는 없었네. 이런 건데 밤샘 미팅을 좀 하셔야죠. 지도부들끼리라도. 예. 그래서 뭔가 합의된 상황,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사항 이걸 나눠서 합의되는 퍼즐을 맞춰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는 소통이란 얘기가 참 식상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 지도부들끼리 양말 벗고 목욕탕에서도 좋고요. 밤에 어디서 만나서 2시간, 3시간 회의를 좀 해주세요. 소통하는 모습을 밀실에서 할 회의는 밀실에서 하시되 기자들 앞에서 제의하지 말고 직접 그럼요. 만나서 제의하고 그것이 뉴스가 되도록 하게 하자 이 말이죠. 지금 성명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당은 지금 밀실 회담이 뭔가 딱 합의사항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예. 야당은 그런 걸 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늘 최평론가의 제안 겸 마지막 결론은 자 이제부터라도 진짜 소통해라. 네. 접촉해라. 네. 그리고 기자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기자들 데리고 그 앞에서 성명전만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앞으로 예비고사와 본고사 사이에는 낙담하기에는 매우 긴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은 아껴 쓰자. 네. 정농한 가지 말고 집에서 만나세요, 좀. 자, 역시 뭐 말을 한번 시키면 5분은 기본적으로 청산유수 절절절 네. 최영일 평론가답습니다. 제가 10분 얘기한 걸 선생님은 10초에 정리해 주시잖아요. 아이, 무슨 말씀을. 자,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일정하고 와주셔서 네. 녹음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네. 항상 구원투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5월 1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녹음 방송이어서 조금 매끄럽지 않거나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